쏟아지는 저 별빛 위로 수놓았던 너의 그 꿈들 라라라 라라라 라라. 안녕하세요, 뒷방사연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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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랑. 저는 배. 저는 아토믹입니다. 배랑 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그렇네. 맞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음질이 좀 안 좋을 거예요. 녹음실 스케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또 다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어떻게 다들 지냈는지 저부터 할까요? 저는 몇 가지 적어왔어요, 지금. 약간 일이 많았는데. 왜냐면 제가 저번에 캡틴 판타스틱 할 때 얘기했는데 필리핀 다녀왔다 했는데 그때 핸드폰이 바닷물 먹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집에 있던 옛날 공기계로 연명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새 아이폰 10과 에어팟까지 질러서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 핸드폰만 바꿔도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핸드폰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좀 오래 비교적 깨끗하게 쓰는 편인데 이번엔 약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고, 그리고 물론 에어팟이 너무 편해요. 진짜 편해요.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저렇게 생겼지? 근데 막 주위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좋은가 해서 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주 부러워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지? 제가 저번 주에 적어왔다면서요. 제가 안 봐서 그렇게 혼낼 필요는 없어요. 저번 주에 외국인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근데 그래서 좀 영어를 오랜만에 오래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친구였던 네, 친구. 그게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16년에 여름에 혼자 유럽 여행 갔었는데 그때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진짜 한 20-30분? 이렇게 잠깐 동안 거기서 만나서 얘기했던 친구인데 그때 그냥 인스타 계정 서로 알려주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스타로만 가끔 보다가 그 친구가 스코틀랜드 친구인데 이번 방학에 무슨 대학 프로그램 통해서 한국 약간 문화체험 하는 걸로 오게 된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딱 만나고 보니까 걔가 바로 다음 날이 떠나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3주간 프로그램 플랜을 보여줬는데 엄청 빡빡하게 놀았더라고요. 막 서울도 돌아다니고 경주도 가고 안동도 가고 막 DMZ도 가고. 그러니까 진짜 저를 만날 시간이 없게 정말 쫙 놀다가 하루 시간 남아서 저한테 연락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신촌에서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카페도 가고.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진짜 한 20-30분 그렇게 짧게 봤던 친구인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잠깐 봤던 친구인데 그리고 막 그래서 음악 얘기도 하는데 음악 취향도 꽤 비슷하고 약간 그리고 그런 말 하니까 또 막 약간 그런 쪽으로 더 추천을 해주고 막 자기 스포티파이 보여주면서 막 들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하지만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거 봤어요? 잉글랜드 이즈 마인인가? 아, 그 스미스 아. 주인공인 영화? 아직 안 봤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나 좀 평이 좋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지루하다는 평이 많아서 음. 보고 싶긴 한데 망설이는 중이에요. 그건. 저도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 끌려요. 스미스 저도. 좋아해도. 음, 안타깝죠. 그럴 때는. 그쵸. 일이 되게 많았네요. 네. 배는 어떻게 저- 지냈어요? 저도 사실 핸드폰을 바꿨어요. 혹시 아셨어요? 아닌가? 아니요, 몰랐는데 아까 에어팟 끼고 오는 거 보고 뭔가 아이폰 8로 바꿨고 저도 에어팟을 같이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날 항상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핸드폰. 바꾸는 날에. 왜냐면은 핸드폰 이전에 쓰던 게 고장이 좀 났었거든요. 잘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뭐, 고의로 떨어뜨린 건 아닌데, 알람을 진동으로 해놓으니까 혼자 울리다가 계속 떨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좀 막 데이터가 맘대로 날아갔었거든요. 떨어뜨려서? 약간 좀 그냥 고장이 불안해졌는지 갑자기 사진이 다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되고 메모는 다 날라갔고 그래서 좀 사진은 그래도 많이 다시 복구가 됐는데 날라간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메모는 싸그리 사라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빈 화면을 계속 보고 있고 저도 메모 다 날라갔어요. 바닷물 빠져서. 사진은 많이 옮겨놔서 별로 피해가 없는데 메모 제가 하이킥 보면서 하나하나 했던 메모들이 400화를 했던 게 다 날라가서 지금 400화예요? 400화 넘을걸요? 정확히. 하이킥이? 얼마에 걸친 거예요? 얼마나 그때- 걸렸어요? 그냥 하루 종일 주말엔 진짜 하루 종일 보고 아니면 막 밥 먹을 때 한 2편씩 보고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했죠. 밥을 오래 먹게 되지 않아요? 그럼 맞아. 저 그리고 밥 원래 오래 먹어요. 원래 TV 보면서 오래 먹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메모가 근데 사라지면 여태까지 쌓았던 나의 기반이 이렇게 싹 무너지는 모래성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또 며칠은 되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메모가 사라졌다는 생각에서 근데 패터슨 혹시 기억나죠? 패터슨 보셨으면 아실 텐데 패터슨이 가지고 있는 비밀 노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담긴 시를 쓰는데 근데 그걸 강아지인 마빈이 뜯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 패터슨의 표정이 이거 엄청 스폰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예의가 바르다. 그래서 근데 표정이 얼마가 안 좋다가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또 아토믹 씨도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다시 네. 회복한? 저는 지금은 좀 회복했어요. 물론 아직도 하이킥이 아닌 거지만 딴 것도 많고. 근데 저 한 번 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전에는 아예 잃어버려가지고 핸드폰을. 그때는 완전 유럽 여행 다닐 때 쓴 전시회 보면서 쓴 거 되게 많았는데 그게 날라와서 그때도 힘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네요. 네, 메모 미리미리 백업을 해둬야 돼요. 근데 메모로 꼭 남기지 않아도 어떤 기억들은 특정한 걸 보면 다시 살아나기도 맞아요. 하니까 그렇죠. 그냥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으니 맞아.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없어지면 더 좋겠죠. 그게 끝인가요? 핸드폰을 바꿨다? 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 보고 있는 드라마 브로드처치 영국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뭐죠? 데이비 테넌트 아. 닥터가 그분이 10대 닥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시즌 닥터- 2부터 나오시는 다람쥐 닮으신 테넌트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형사로 나옵니다.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에 있고 왓챠플레이도 있고 아. 원래는 영국의 ITV인가? 거기서 만든 드라마예요. 그럼 노랑 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막 여기 오면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실제 세계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막 항상 뭐를 봤다, 뭐를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답답했거든요. 요즘 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또 최근 저의 근황은 뭐 본 거밖에 없어요. 요즘 좀 영화를 많이 보고 있긴 한데 뭐 바다 기획전 이번에 해가지고 전체 그거 기획전 글을 써야 돼서 바다 기획전 영화를 엄청 많이 뭐 4개지만 그걸 쭈르륵 봤는데 그때는 또 그때 딱 그 배랑 그 아토믹이 필리핀 갔을 때였어요. 근데 저도 다이빙을 예전에 갔었거든요. 이번엔 사정사 못 갔는데 특히 그랑블루에서 잠수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게 그 감각을 제가 알잖아요. 다이빙 하는 감각을. 다이버니까. 그래서 또, 나도 저렇게 너무 풍덩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본 하나 그리고 둘을 또 며칠 전에 봤는데, 예전에 봤지만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비정성시도 봤는데, 비정성시 보고 양조일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양연화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비정성시 진짜 비정성시 꼭 보세요 진짜. 볼게요. 진짜 너무 말을 못하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영화 얘기를 이제 해볼까요? 근데 저 하나 그리고들 해서 떠오른 건데 네. 에어팟 얘기를 덜 한 게 있어요. 에어팟을 이름을 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블루투스 연결하면 핸드폰에서 그 블루투스 기기의 이름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에어팟 이름을 정했는데 하나 그리고 둘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한쪽 귀랑 또 다른 하나와 둘인가요? 네. 그래서 귀엽다. 하나 그리고 원 and 투 이렇게 뜹니다. 제 에어팟은. 저 이름 바꿔야겠네. 좋네요. 자, 이제 영화 얘기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 뒷방상영관 11번째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입니다. 세 번째 살인 이 영화를 왜 하게 됐냐면 좀 제가 많이 밀었어요. 제가 좀 거의 강요하다시피 밀었어요. 이번에 7월 26일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어느 가족이라는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그 영화가 개봉을 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 제목을 잘못 말한 적이 있어요. 만비키 가족인데 좀 잘못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칸에서 개봉할 때는 만비키 가족? 그게 일본어로 좀도둑 가족이라는 뜻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할 때는 그냥 좀 어느 가족이라고 개봉을 해요. 네. 아무튼 그걸 보기 전에 한번 고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벼렀다가 이번에 기회가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좋습니다. 전 오히려 고 감독님 걸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에 놀랐어요. 이미 한 거 같지 않아요?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노랑 씨가 고 감독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거의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근데 되게 고 감독님 영화를 어떤 팟캐스트에서 다루려 고민을 할 때 항상 노랑이 섭섭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좀 걸어도 해볼까 하면은 노랑이 섭섭해할 텐데 이런 생각과 같이 들고 그 영화 얘기하기 전에 좀 감독님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이건 근데 저 혼자 얘기하는 건가요? 뭐 해보세요. 저희가 리액션을 하겠죠? 이 고 감독님을 제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좋아해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고 감독님을 내가 왜 좋아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좋아하면 막 말을 못하겠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다른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고 막 제가 글도 쓰고 정리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고 감독님 영화는 막 되게 자잘한 세세한 부분들이 다 너무 좋고 뭔가 이렇게 글로 딱 가둬놓고 싶지가 않아서 막 기억나는 거 다 막 쓰고 이런 것만 했지 정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 이거 약간 그냥 내가 고 감독님을 좋아했던 이야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괜찮겠죠? 전 좋아요. 제가 처음에 좋아하게 된 건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를 통해서였거든요. 그때 제가 좀, 막 이렇게 현란한 장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를 안 좋아하고 정말 딱 뭔가 단순하게 뭔가 딱 일상을 담은 것 같은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걸어도 걸어도가 뭔가 그것의 정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여름의 그런 풍경들이나 밥을 해먹는 것이나 뭔가 그런 게 그렇다고 딱 너무 막 아름답게 그리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뭔가 마음이 엇갈리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좋았고 근데 또 최근에 또 다시 보니까 거기 아버지랑 어머니랑 거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남자 주인공인데 그 캐릭터가 되게 저희 집이랑 비슷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전형적일 수 있지만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시고 퉁명스럽고 좀 이렇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는 되게 푼수처럼 행동을 하고 말도 되게 많고 근데 저희 집도 되게 엄마가 푼수처럼 막 행동을 하면 아버지가 좀 타박을 하고 저도 좀 따라서 타박을 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되게 자존심이 센데 되게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약간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막 되게 자존심을 많이 세우고 토라지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그 가족 얘기에 더 마음 아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그걸 보고 조금 있다가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처음 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봤나? 볼 때마다 정말 내내 울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왜 울었나 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세 자매가 있는데, 세 자매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가고, 세 자매끼리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바람핀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이제 네 자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바람을 폈고, 아버지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막 이런 되게 좀 슬픈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바람을 핀 나와 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여자의 딸,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 딱 좋은 그런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사연에 연연하지가 않거든요. 되게 서로 따뜻한 말을 하고 막 같이 밥을 해먹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또 되게 연연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막 조금 마음 상하는 일들이 다들 생기잖아요. 근데 그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 다시 너 저번에 그랬잖아. 저번에도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연연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영화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막 그렇지만 그리고 또 혹시 뭐 이렇게 나도 좋았다던가 얘기해주면 왜냐면 나 혼자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고 감독님 영화 처음 본 게 바닷마을 다이어리 영화관에서 네.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약간 노랑 씨랑 비슷하게 약간 연연하는 타입이라 그런지 너무 갈등이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약간 공감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쟤한테 같이 가서 살자 그러고 쟤도 군말 없이 따라오고 어떻게 잘 지내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관에서 볼 때. 그 이후로 다시 보진 않아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보고 싶긴 한데 또 워낙 좋아하니까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근데 저는 약간 바닷마을 다이어리 하면 생각나는 게 영화적인 내용보다도 그때 영화관에서 볼 때 무슨 장면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그 극장 안에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뭔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뭔가 다 같이 공감해서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에서 그래서 뭔가 그때 기분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약간 좀 심심하다? 저는 심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 자체는. 저는 고감독님 영화를 그래도 많이 본 편인데 5편인가? 근데 항상 볼 때마다 가족들이랑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거실에서. 그냥 주말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틀어서. 그냥 뭐 같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트는 거예요? 네, 원래 저희 집이 주말에 아니면 평소라도 아빠가 영화를 거실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 거실이 침범 당했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좀 나도 보고 싶은 영화 있는데 왜 아빠가 원하는 것만 틀지? 해서 그냥 제가 거실에서 트는 영화들이 거의 고 감독님 영화가 되었어요. 근데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같이 볼 때 가족들이랑 보면 말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기 싫어도 말을 하는데 근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랄까 좀 제가 느끼기에 고 감독님 영화들은 좀 삶을 체험하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도 살고 있고 영화도 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별 갈등이 없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근데 살면서 가족들이랑 간단한 대화 속에도 갈등이 숨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어떤 한마디를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그 같이 만든 기억 속에 있으니까 그런 긴장과 편안함이 공존하고 있는 느낌? 또 뭐 작은 디테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삶을 구성하는 큰 요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기억나는 거는 걸어도에서 LP판이 엄청 많이 꽂혀있는 장면?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LP판에 얽힌 기억들은 각자 다르고 가족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사진 같은 것도 그렇고 관객이 보기에는 그냥 사진일 수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가족이 느끼는 사진이나 LP는 또 다른 의미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진짜 보는 관객인 제 입장에서도 LP에 대한 기억을 주입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좋아하세요? 고 감독님 영화를? 좋아한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근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왜- 키키키린 할머니를 되게 아. 좋아해요. 할머니 웃기다고. 그냥 고 감독님은 모르고 그 재밌는 할머니 나오는 영화 하면 아시더라고요. 많이 나오시죠, 고 감독님 영화. 이번에도 아마 나오시는 걸로. 맞아요.
저는 한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고 감독님 영화 중에. 그 영화를 엄마 아빠랑 같이 보러 갔거든요. 근데 뭔가 좀 거기서도 그 주인공과 아버지 간의 관계가 되게 서로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관계였는데 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는 거였는데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었는지 아무튼 제가 보러 가자고 해서 본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스펙타클한 그런 뻥뻥 터지고 그런 총 쏘고 막 이런 영화를 평소에 좋아하시는 편인데 그 영화 보고 되게 무슨 이런 영화를 보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영화를 같이 보지 않게 된.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나는 대체 왜 고 감독님을 좋아하는가를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또 아무도 모른다를 최근에 또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영화는 좀 말하자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실화 바탕이라고도 알고 있고,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되게 근근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그 영화가 분명히 되게 아이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또 결말에 두 분의 좀 비극적인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하지만 그치만 되게 좋은 기억들도 많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엄마가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애들을 막 깨워가지고 막 도란도란 얘기하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막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막 이랬던. 그리고 아이들도 뭐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막 친구도 사귀고 다 같이 막 뛰어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되게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되게 없는 편인데 어린 시절에 좀 나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좀 되게 불안하고 안 좋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내가 나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에게도 저런 순간들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혹시 뭐 고 감독님에 대해서 하실 말이 있나요? 그 카톡으로 하신 얘기 해주세요. 뭐야? 열일하신다는 거. 고 감독님이 어느 가족을 사실 올해가 18년이니까? 네. 2017년도에 아마 찍으셨을 텐데 고 감독님이 1년에 한 편씩 영화를 만드시거든요. 진짜 꾸준히 1년에 한 편씩. 대단하시네요. 올해가 어느 가족에 개봉하잖아요. 작년에 태풍이 지나고 개봉했고 재작년에 바닷마을 자유를 개봉했고 그 전에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였고 이렇게 진짜 1년에 한 편씩 만드세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어느 가족이 개봉을 하는데 이제 10월에 또 새로운 영화 들어가시는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 하면은 어떤 영화인지 사실 잘 모르지만 아직 프랑스에서 하신다고 뭐 카트린 드네브, 줄리엣 비노시, 에단 호크, 리디빈, 사니에르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하고 미국에 살던 딸이 프랑스를 방문하면 벌어지는 이야기고 가족 얘기네요. 그러네. 감독님이 해외에서 촬영하는 첫 합작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또 내년에 개봉하신다고. 그래서 또 다른 인터뷰를 찾아보면 되게 그냥 인생의 80%를 일하는 데 쓰신대요. 시간을. 그래서 뭐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되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걸 되게 축복으로 느끼고 물론 영화 감독이라는 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창의적으로 일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만족을 하신다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해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고 감독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시니까 1년에 한 편은 꼭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1년에 한 편씩 영화를 찍는다는 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도 신기하고, 사실 뭐 가수들만 해도 저도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이 지금, 그러니까 밴드? 주로 밴드고 한 8, 90년대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뭐 50대가 됐는데 아직도 음악 계속 만들고 막 투어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신기하거든요. 그냥 그 20대에 냈던 유명한 노래들만 갖고 해도 솔직히 갈 사람들은 갈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갈 텐데. 근데 지금도 폴 맥카트니만 해도 지금 그분이 42년생이신가 그런데 지금 광복 이전에 그런데 지금도 노래도 내시지, 또 콘서트도 혼자서 다 하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축복이라 생각하는 그것도 그분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체력도 관리조 하는 거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워커홀릭들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팬들도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넬도 굉장히 열의를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앨범 내거든요. 콘서트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도 1년에 2회차는 꼭 하고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가서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하는 것 같고,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약간 최근에 소속사를 새로 차려서 좀 돈 벌려 힘들어서 하는 거라는 얘기를 살짝 하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영화 줄거리 얘기하고 장면 이야기 해볼까요? 줄거리를 다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줄기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중요한 인물로는 시게모토 맞나? 시게모리. 맞아. 시게모리라는 변호사가 있고, 미스미라는 살인자,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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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피고인 맞나요? 네. 아무튼 그리고 시게모리의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변호를. 있고, 그리고 그 살인 당한 피살자의 딸인 사키에. 사키에가 있죠. 이 세 사람이 중심 인물인데, 이제 미스미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시게모리가 이제 미스미와 처음 만나는 게 이제 영화의 시작이죠. 그래서 뭐 살인을 했는지, 뭐 훔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뭐 죽이고 나서 훔쳤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죠. 시게모리는 뭐 별로 진실에는 이 사람이 뭐 왜 죽이려고 했는지 막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형이 이대로 가다가는 사형이 구형 집행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사형으로 확정될 판결이 날 상황인데, 이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로 만들지, 어떻게 주장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좀 미스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이라 해야 되나요? 핵심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자기가 다니던 공장의 사장을 살해하고 불을 질렀고, 또 그 사람의 지갑을 훔쳐간 게 일단 처음 나오는 내용이고, 처음에 시게모리와 만나서 하는 말도 자기가 도박 때문에 빚을 져서 그 때문에 훔친 거고, 그리고 그래서 빚을 못 갚은 것 때문에 죽인 거고, 또 지갑도 훔쳤고, 공장에서 잘렸는데 그건 또 뭐 금고에 돈을 훔치다가 잘렸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나중에 가서는
주간지와 인터뷰를 따로 해서는 거기서는 그 공장 사장의 부인이 자기한테 의뢰를 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또 뭐 둘이 그럼 내연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쵸. 그런 말도 했다가 또 점점 이제 그래서 시게모리가 뭐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그 미스미가 살던 집에 가게 되죠. 거기를 둘러보러 가잖아요. 그때 알았던 게 뭐 땅콩 버터를 발견하고 그리고 새장과 또 바깥에 새 무덤이 있었고 키우던 새를 네. 다 죽여서 묻고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된 게 월세를 평소보다 일찍 내놓은 게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월세를 평소보다 일찍 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시게모리는 그럼 체포될 걸 약간 계획하거나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냥 월세를 안 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월세 내는 건 기쁨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되게 기괴한 게 살인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인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고 되게 깔끔하고 맞아요. 예의 바른 사람으로 나와서 오히려 기괴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또 영화에서 알려주는 거는 그 살인 당한 사람 사케의 아버지가 저지른 나쁜 일들 뭐 그 원산지를 속여서 그러니까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데 원산지를 속여서 좀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딸에게 네. 강간을 했다고 네. 그런 얘기도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살인을 당했지만 근데 그 사람이 또 나쁜 사람인 그런 상황. 그리고 변호사인 시게모리가 처음에는 미스미가 어떤 식으로 살인을 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살인했고 의도가 뭐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질 않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때는 자기 입장이 뭐였냐면 변호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갈수록 뭔가 그 시게모리가 자기 생각이 바뀌는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고 또 미스미가 홋카이도 출신인데 홋카이도에 딸이 있대요. 근데 홋카이도에 뭐 만날까 했더니 출장비 나오냐고 물어보면서 그래 안 나오면 뭐 가지 말자 이렇게 하고 춥기도 한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그 지역이 게가 유명한 게 아니고 문어가 유명하니까 문어니까 맞아요. 가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홋카이도에 찾아가죠. 그래서 딸도 만나려는 노력을 하고 또 미스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혼자 파악을 해보려고 하죠. 제가 느꼈던 건 미스미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고 이 사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케랑도 자꾸 마주치잖아요. 네. 그리고 사케를 뒤를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케와 미스미에게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또 사케를 보면서 저는 그 시게모리에게도 딸이 있잖아요. 네. 그 딸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게모리의 딸과 사키에가 좀 겹쳐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또 뭔가 진실에 좀 더 닿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미스미가 또 진술을 번복하는데 그때 한 얘기는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하죠. 처음 진술할 때는 처음부터 자기가 죽였다는 거는 인정했는데 갑자기 저는 안 죽였어요. 막 믿어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시게모리가 점점 그 초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정말 어떻게 변호 전략만 잘 짜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미스미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약간 점점 동조된다 해야 되나? 점점 그 사람의 말을 뭔가 들어보려고 하고 약간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결국 약간은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안 죽였다는
안 죽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하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진 않죠. 그때도 재판에서 미스미가 자기가 안 죽였다고는 말하지만 뭐 딱히 증거 될 만한 것도 없고 갑자기 번복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하면서 맞아요. 결국 사형을 받나요? 사형으로 네. 결론이 나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또 다시 둘이 만났을 때 얘기도 지금 하면 되나요? 뭐 할 거잖아요. 그때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마지막에 면회 장면은 그때 이제 미스미가 저를 믿으신 거냐고 저 같은 살인자한텐 그런 거 기대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되게 맥이 빠진 시계무리가 이렇게 뒤로 하늘, 기대는 그리고 그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영화는 좀 의미심장한 장면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장면마다 꼽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눈밭에 누워있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홋카이도에 시게모리 변호사가 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살인자였던 미스미랑 사키에가 같이 눈싸움을 하는데, 옆에서. 그게, 네. 미스미가 편지를 시게모리의 아버지에게 보내잖아요. 아까 시게모리 아까 미스미가 두 번째 이번에 살인을 저지른 거거든요. 한 30년 전에 살인을 저질러서 30년 살다가 나오셨는데 그때 판결을 내리셨던 재판장, 그러니까 판사인 거죠. 그분이 시게모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게모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재판장님 뭐 가석방이 된 후에 자기는 무슨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뭐 그때의 기억을 갑자기 뭐 딸 어릴 때가 생각난다 하면서 엽서를 보냈죠. 맞아요. 거기서 딸하고 눈 케이크 만들었던 얘기를 하고 거기서 좀 이어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이었죠. 둘이 근데 딸이 아니고 사키이고 네. 왠지 모르겠는데 그 시게모리 변호사도 그 놀이 장면 속에 함께 있고 그 꿈에서 나오기 전에 보여주는 장면이 하얀 눈밭에서 미스미랑 사키에가 누워있고 그 오른쪽에 시게모리도 같이 셋이서 누워있는 장면인데 근데 이 장면이 되게 하늘에서 밑으로 꽂아 내려보는 그런 식으로 찍었고 미스미랑 사키에는 십자가 모양으로 다리를 이렇게 진짜 딱 붙이고 누워있는데 시게모리는 다리를 펴고 있어요. 약간 그 눈밭에 누워서 만드는 천사 그 만들 때 자세처럼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왜 두 명은 십자가 모양이고 그리고 시게모리는 그렇게 좀 더 천사처럼 누워있는지 의문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여기서 되게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도 이렇게 불태우는데 죽인 다음에 그 흔적이 십자가로 남아있고 그리고 미스미가 새들을 죽이고 무덤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돌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놨고 뭔가 저는 그게 뭔가 근데 이 영화 전체가 막 다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막 다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 막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손을 하늘로 이렇게 가져가서 막 물론 새를 한 마리 살려서 보내주는데 새한테 막 모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동작도 있고 그게 뭔가 저는 이 삶이 아닌 다른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세계란 게 약간 종교적인 건가요?
종교, 근데 저 신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결국 사형이고 살인이잖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누가 판단하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뭔가 그렇게 알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뭔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뭔가 인간이 이 세계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잡히지 않는 뭔가 구멍 같은 것이 늘 있다. 그거에 대한 뭐 경외감일 수도 있고, 뭐 겸손함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표시가. 저는 십자가 이미지가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미스미가 그 감옥 안에 혼자 있을 때 창살에 그림자가 얼굴에 진 이런 것도 약간 십자 모양으로 지고, 또 마지막에 그 시계무리가 서 있는 사거리도 어떻게 보면 십자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저는, 그리고 그 만약에 미스미가 정말 그 사키에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약간 심판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심판을 하느냐 마느냐, 누구의 죄를. 그러기 위해 만약에 죽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그런 심판에 대한 표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계머리는 원래 이 사람의 죄를 뭔가 판단한다기보다 그냥 뭐라 해야지? 죄를 마주하지 않고 그냥 전향만 생각하다가 점점 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저는 좀 생각했던 게, 사키에도 뭔가 그 공장 주인,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죽은 거에 어떻게 관여는 한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신발에 피가 묻어있던 게 저는 처음에는 봤을 때 그 다리를 저는 게 그냥 다리가 다쳐서, 그래서 신발에 피가 묻어서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다리가 아픈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발 위에 막 피가 묻을 정도면 뭐 나중에 가서 그 자리를 본 것보다는 뭔가 그 자리에 정말 있었거나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좀 그 사키에랑 미스미가 뭔가 그 자기 아빠를 심판하려 한 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의 형상이. 거기가, 그러니까 그 장소가 현실 세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뭔가 다른 세계에서 만나는, 세 사람이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게 뭔가 특이한 장소? 근데 뭔가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의 장소랄까? 거기서 만나잖아요, 세 사람이. 그리고 좀 다른 장면에서도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그게 그 세 사람이 좀 조금씩 다 비슷한 면들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시계무리가 뭔가 점점 빠져들어서 그 장면이, 시계무리가 뭔가 그들과 연결되게 된다는, 이제 여기서부터 진실을 정말로 알고 싶어 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무리는 사키를 보면서 딸을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미스미에게도 딸이 있는데, 미스미의 딸도 그 사키처럼 다리를 절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뭐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 시계무리가 아버지랑 만나서 또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예전에 사형 선고를 안 내렸던 거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근데 시계머리는 또 뭐 왜 그렇게 말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또 하거든요.
저 장면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이거랑 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맨 첫 장면이 살해 장면이잖아요. 네. 그 미스미가 그 공장의 사장을 살해하고 그때 이제 뭐죠? 스패너로 이렇게 머리를 때려서 죽인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피가 튄단 말이에요. 얼굴에 왼쪽 뺨에 피가 튀고 그거를 손으로 닦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중반부에 가면은 그 사키에가 그렇게 스패너를 들고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 아빠겠죠? 때리고 그 피가 또 왼쪽 뺨에 튀고 그걸 닦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계모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노을이 지는지 되게 새빨간 태양빛을 받았는데 순간 이렇게 왼쪽 뺨을 이렇게 닦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와 약간 이러면서 봤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멋있었어요. 그냥 일단 멋있었고 그래서 약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약간 사키에가 좀 어쨌든 그 자기 아빠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그 장면 때문이기도 했고 정말 이렇게 죽이진 않았더라도 옆에 있었거나 아니면 네 옆에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좀 그랬고 이제 뭔가 다들 피를 묻혔다는 거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 또는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시계모리는 글쎄요. 내가 뭔 말하는 거지? 살인 네. 저는 그게 뭔가 세 번째 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는 영화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하나의 살인 사건이고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살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그 재판 다 끝나고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 번째 살인이 벌어졌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형이지만 이게 결국 살인이라는, 그래서 결국 이게 세 번째 살인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사형은 뭔가 다른 것처럼 재판과 판사를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는 건 뭔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늘 얘기하지만 결국 살인이다. 저도 영화 제목이 세 번째 살인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세 번째 살인이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관객한테 맡기는 것 같은데 저도 세 번째 살인이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뭔지 생각해봤을 때 이 영화에서 살인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오긴 하잖아요. 맨 첫 번째에서 미스미가 그 공장 주인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좀 이후에 그 살인 장면에 딸인 사키에가 추가돼요. 사키에가 내리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은 이거밖에 나오진 않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살인 장면이랑 그 다음에 나온 살인 장면이 사실은 하나의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살인에서 내리치는 장면만 사키에가 내리치는 장면만 안 보여준 거지 사실은 두 번 보여준 그 살인 사건이 사실은 똑같은 살인의 장면이고 그냥 이 영화 중간에서 코끼리 얘기를 하는데 코끼리를 눈이 먼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만지면 누구는 뭐 주름이 져 있다 말하고 누구는 딱딱하다 말하는데 그게 사실 되게 커다란 사실의 덩어리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장면도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보여주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하나고 그게 첫 번째 살인이고 두 번째 살인은 저는 사키에가
성폭력을 당한 걸 두 번째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근데 사키한테는 그게 좀 날 죽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데 가담을 한 것 같고 그렇게 세 개의 살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볼 때 일본에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봤거든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뭐 사형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호사들끼리 얘기 주고받는 장면에서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걸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전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뭐 무기징역 비슷한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봤거든요. 이 영화도 처음엔 그렇게 봤고 근데 그 실제로 사형이 계속 집행되고 있고 최근에 7월 초에도 6명인가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영화를 봤어요. 일본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되게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영화가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인간이 제도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반복이지만 진짜 그건 살인이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미스미가 진짜 그렇게 죽어야 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미스미가 죽인 그 사람은 사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딸을 강간하고 그리고 음식으로 그렇게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도 물론 그렇다고 죽여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막 처음에는 사형을 인정하고 뭐 이게 어떤 형식의 살인이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다가 그 미스미가 그 살인 안 했다고 번복하니까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근데 무슨 소송 경제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합쳐서 그냥 하자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진실에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제도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하고 그렇게 사회의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 소송 경제 얘기하는 장면에서 원래 법정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 변호사 측과 검사 측 그리고 재판관 측이 같은 회의 장소에 모여서 마치 합의라도 맞아요. 하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 측도 처음에는 검사 측에 2명이 있는데 좀 젊은 검사랑 좀 보스 같은 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젊은 검사가 항의를 하려고 말을 하니까 그 좀 나이 든 검사가 귓속말로 뭐라 하더니 그 젊은 검사가 마지못해서 그럼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관심 있는 건 진짜 진실이 아니고 무슨 어떤 경제라 그래? 소송 경제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재판관이 하는 말은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는 한 법조계라는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다. 그 변호사, 시계몰이 친구인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에게 우리 어차피 법조계라는 같은 배를 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시계몰이가 이거를 어떻게 무기징역이라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도 받게 하려면 뭐 어떤 전략을 짤까 하면서 했던 게 그 강도 살인이 아니라 살인 및 절도로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 죽여서 훔쳐간 게 아니라 살인을 했는데 어쩌다 원한이 있는 살인. 네네. 그래서 원한이 있으니까 일단 죽였는데 지갑이 있었으니까 가져간 걸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전 그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차피 죽이고 어차피 지갑 돈 훔친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형량을 낮춘다는 거지? 약간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법률사무소 직원들끼리 회식 같은 거 하면서 얘기할 때 이제 그때 나오죠. 돈 때문에 죽였냐, 원한 때문에 죽였냐 하면 돈이 더 나쁜 걸로 본다. 원한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형량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이제 직원이 그런 식으로 그 죄의 우위를 따지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공감됐어요. 어차피 죽인 건 맞는데. 그게 뭔가 상식이라고 하긴 그런데 일반인들의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거에 좀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딱 생각을 해도 뭔가 원한이 예를 들어 뭐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그래서 죽였어. 이러면은 그 죽은 사람도 살인을 당한 사람도 뭔가 나쁜 짓을 한 거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 뭐 이러면은 뭔가 좀 이해가 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돈 때문에 죽였어? 그러면 돈 때문에? 막 이런 생각, 그 돈밖에 모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막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일반적인 정서에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미스미가 어떻게 왜 죽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스미가 빵 먹듯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계속 번복하잖아요.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좀 이런 사법제도를 조롱하는 것 같다는 느낌.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 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볼 거고 그 다음이 돈 때문에 죽였다 일 거고 그 다음이 원한이 있어서 죽였다 일 텐데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빵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빵이요? 빵. 네. 빵 장면 사실 되게 좋았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장면 자체를 보여주는 게 좋았던 게 미스미가 땅콩버터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영화 속에서. 근데 그래서 그 변호사 시계무리가 선물 같은 선물로 땅콩버터를 주는데 그걸 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은 그 빵이 나온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 배식이 되는데 그럼 그 빵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빵을 받고 땅콩버터를 발라 먹는데 땅콩버터를 되게 한 숟갈 많이 퍼가지고 그걸 넓게 퍼 바르지도 않고 빵 위에다가 이렇게 툭 올려서 얹어서. 그걸 이렇게 하고 먹거든요. 덥석 이렇게 먹는데 근데 그 표정이 되게 즐기는 것 같고 빵 먹는 즐거움 그걸 느끼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왜 빵을 먹지? 빵을 먹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것 같고 좀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미스미에 빗대어 얘기하는 게 빈 그릇 같다. 빈 그릇 같은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좀 그 단순한 맛 때문에 먹는 거지 빵에 대한 특별한 느낌 이런 건 없는 사람 같다고 느꼈어요. 저도 그 장면이 좀 섬뜩했던 게 진짜 방금 말한 것처럼 텅 빈 사람 같았어요. 그냥 벽 보면서 솔직히 감옥 안에 있으면 뭐 이러면서 한숨 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후회를 한다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감정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입에다 빵을 넣고 눈은 뭐 벽을 그냥 보는 것 같고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진짜 사람은 감정이 없는 걸까? 감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감정을 없앤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좀 섬뜩했어요. 그거랑 그 손 뜯는 장면 있었죠.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약간 이거 그냥 우리 손톱에 뭐 있으면 그 뜯어서 뜯으면 피 나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뜯었는데 피가 났는데
그냥 막 아파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피가 나니까 빨아요, 그 피를. 근데 그것도 진짜 섬뜩했던 게 진짜 뭐 감정 표현 없이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피가 나네?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이런 섬뜩함을 왜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 섬뜩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그쵸. 빵을 아무 감정 없이 먹어도 별로 문제될 게 없고 그 손에 뭘 뜯고 이거 피를 빤다고 해도 별로 문제될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네. 근데 그냥 보통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감정 없이 느낄 수 있는 일인데 감정 없이 느끼면 뭔가 감정 없다는 걸 보여주면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의미한 살인 있잖아요. 그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된다가 아니고 그런 인간이 존재한다?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먹는다는 게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빵을 덥석덥석 먹는다는 게 그 빵이 뭔가 살갑고 자기 피를 그렇게 그냥 무감정하게 빨아 먹는다는 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뭔가 먹는다는 행위가 좀 뭔가 신성한 것처럼 뭐 이건 뭐 예수까지 가야 되나? 그 뭔가 그 빵을 먹고 와인을 마시는 게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먹는다는 게 정말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배가 뭔가 먹을 때도 그렇고 약간 신성하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진짜 내 살과 피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뭔가 그거를 정말 무감정하게 덥석덥석 먹는다는 게 뭔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뭔가 그냥 진짜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 감정 없이 죽이고 아무 감정 없이 먹고 그런 느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무감정 할수록 연극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숨길 게 없어서? 숨길 그러니까 게 없다 해야 되나? 나는 나의 무감정함과 그 보통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 뭔가 행동 있고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같은 이유가 주어지면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어떤 기대하는 또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유는 없는데 행동을 또 엄청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유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이유에 따라서 그게 발현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스미가 그런 사람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그 빵 먹고 그 바로 이어지는 장면인지 지금 확실치 못한 것 같은데 뭔가 새를 한 마리 날려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뭔가 새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이 막 새한테 모이를 주려고 막 손을 창밖으로 내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또 뭔가 그래도 뭔가 이 사람도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뭔가 이 사람이 자기 마지막 장면에서 얘기할 때도 자기는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자기 아내는 아무 이유 없이 죽었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뭔가 묻고 있고 뭔가 답을 원하고 있고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약간 그
자기 자신의 삶은 무의미의 늪 같은 곳에 빠져 있는데 계속 고개는 최대한 하늘로 내밀면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계속 그 무의미한 늪에 있지만 그래서 계속 입장을 번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새를 놓아주는 거나 아니면 하늘을 보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 무의미한 삶 속에서 뭔가 붙잡고 싶은 진실이 있다고는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삶은 아니지만 저 바깥에 어느 곳에. 그 손 얘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미스미가 항상 시계무리 변호사랑 면회실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면회실이 공간이 2개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는 아크릴판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미스미가 하는 말이 자기는 갑자기 시계무리한테 손을 벽에다 대보라고 해요. 그래서 벽에 딱 댔는데 미스미가 손을 똑같은 자리에 대는 거예요. 이러면 체온이 느껴진다고 말을 하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사람을 이해할 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말은 좀 다 변하고 믿을 수 없고 또 다른 말도 할 수 있으니까 영화에서 특히 그렇죠. 그래서 파악한 진실이든 뭐든 파악하는데 어렵고 믿을 만한 건 오직 이 느껴지는 체온 같은 내가 느끼는 감각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 장면에서. 그 코끼리 얘기랑도 좀 통하죠. 손으로 만진다는 게. 손을 이렇게 시계머리가 허공으로 손을 이렇게 하면서 허공을 만지는 것처럼 뭔가 만져질 것처럼 이렇게 손을 보여주면서 나는 대체 어디를 만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하는. 방금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이게 영화가 내용이 미스미의 말 또 사키의 말도 있지만 주로 미스미의 말을 통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걸 번복하면서. 그래서 되게 솔직히 뭐가 그중에 진실은 얼마나 있고 또 거짓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사키에가 가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 말로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게 아닐 수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말뿐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약간 웃긴 건 아니지만 되게 가벼운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완전 초반에 법률사무소 그 직원분 있잖아요. 여자 직원분이 계신데. 저 그분 좋아해요. 갖다 주면서 아무래도 그 시신 사진을 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걸 덮으면서 야키니쿠 못 먹겠다 이랬는데 회식 장면에 야키니쿠를 먹고 있죠. 그래서 뭔가 그거 보고서 전 약간 약간 나름 감독의 유머거나 아니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뿐인 거.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게 많고 또 그 법률사무소에서 또 하나 있었던 게 그림 걸려있는 거 보셨나요? 거기에 애셔 그림이 있어요. 애셔가 만약 모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좀 한 번쯤 봤을 그림인데 손이 이렇게 연결되는 네, 그 그림도 있죠. 계단을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는 이렇게 그거.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그런 그림 많이 그리는 사람이죠. 네네네, 그런 그림 그린 분인데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되게 사실적으로 그리거든요. 애셔가.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애셔 그림이. 계단을 계속 오르는 계단? 근데 그게 다 이어져 있는 계단? 이런 식인데 거기에는 그림 이름을 찾았었는데 업앤다운인가? 그런 그림이 애셔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짓과
진실 또는 뭐 선과 악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뭔가 뒤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애셔 그림 보고 뭔가 이거는 분명히 감독님이 생각하고 넣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애셔 그림은. 그분이 또 그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게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고래와 고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직원분 말하는 거죠. 아, 맞아요. 기억나. 저 그러면 뭔가 진실 그 안에 있는 진실 따위는 없고 그냥 사실을 봐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뭐 장면 얘기할 게 있나요? 저 하늘 장면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안 했나? 하늘 근데 뭔가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다. 했죠. 맞아. 그런 장면이 근데 그냥 예쁘기도 하고 사키랑 시게모리가 만나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겨울 바람이 이렇게 쓱 불면서 나무가 보이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두 사람이 만날 때 미스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늘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그 좀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시계모리가. 그리고 그 하늘에는 전깃줄이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걸려있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다시 시계모리를 비추고 시계모리는 그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게 뭔가 계속 묻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답해주지 않는 어떤 구멍 같은 것에 뭔가 그래도 답을 바라면서 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답을 바라면서 근데 오히려 답을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해서 답을 못 찾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보여주는 일상 영화 속에서는 그런 답이 숨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살면서 알게 되는 왜인지 말하면 그 순간 놓쳐버리고 그래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진짜 딱 그렇다는 생각이 방금 들어서 왜냐면 걸어도가 생각이 나는데 뭔가 보고 나면 보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 그냥 그렇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 막 또 슬퍼진단 말이에요. 그냥 어떡하지라는 생각 안에 머무는 순간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실이나 그런 뭔가 정해진 진실이란 건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건데 근데 생각하는 순간 그 살아가는 행위를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찾는 거지 생각에 멈추는 순간 그 생각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느낌. 그럼 이 시계모리는 특히 그럼 그렇게 묻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뭘까요? 모르죠. 굳이 답을 찾으려 하지 맙시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답을. 근데 뭐 모르겠다. 뭐가 남았을까요? 그 마지막 장면? 그걸 할까요? 우리가 정말 다시 본 장면이죠. 녹음 전에. 녹음 전에 어떤 장면을 다시 봤냐면 그 재판이 끝나고 시게모리가 미스미를 다시 찾아온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둘이 얼굴을 엄청 가까이 맞대고 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시게모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나름의 답을 얘기를 하는데 음. 그 답이 뭐였죠? 그러면 그걸 사키에가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 그래서 미스미가 자기 대신 아버지를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키에가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미스미가 사실은 난 안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에서는 사키에는 증언을 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죽이지 않는 거니까. 사키의 말에 따르면 죽인 건데 근데 미스미는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미스미가 안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소송 경쟁이 뭐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판결은 사형으로 나요. 그래서 근데 다시 찾아간 이제 시게모리가 찾아갔죠 미스미를. 그래서 시게모리는 사키가 법정에서 좀 힘든 증언이니까 이게 힘든 증언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묻죠. 근데 그랬더니 미스미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난 착한 사람일 거다. 살인을 저질러도. 근데 강조를 다시 하는 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그 순간 카메라가 어떻게 찍냐면 그러니까 한 명은 실제 모습이 나오고 한 명은 그 아크릴판에 비춰진 모습이 나와서 둘이 다른 방향에 있지만 같은 방향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둘이 겹쳐지고 또 멀어지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와요. 한 번은 미스미가 있으면 시게모리가 가까이 가서 겹쳐지고 근데 미스미가 자기 말을 할 때는 앞으로 고개를 빼서 둘이 떨어지고 분리되고 그리고 또 겹쳐져 있다가 미스미가 그게 사실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나서 시게모리가 멀어지면서 둘이 분리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이 분리랑 겹쳐지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뭔가 계속 분리되고 겹쳐지는 걸 통해서 절대 사실을 알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아무리 겹쳐져도 네가 생각했던 거랑 얘가 생각했던 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 공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감의 범주에서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봐도 사실은 가까워질 수 없었던 거고 저는 오히려 겹쳐지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세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그 겹쳐지는 게 시게모리가 미스미를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미스미의 진실을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가 그 두 사람이 뭔가 비슷한 점들 그런 것들이 겹쳐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비슷한 게 근데 뭔가 스스로 비슷하다고 느꼈을까요? 시게모리가? 생각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미스미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좋았을 인간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젊은 변호사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게모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은 의도 없이 의도하지 않아도 태어나고 죽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더라? 그때도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살인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엔 깊은 도랑이 있고 그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갱생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시게모리가 그럼 아버지 갱생은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는 다시 시계머리한테 갱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하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거기서 되게 반발을 하는 게 뭔가 저는 미스미를 변호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걸 막 논리로 따지면은 또 머리가 아프지만 아무튼 그럼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중간 코너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보기 우다다입니다. 우다다 다시 보기. 엄청 많이 봤어요, 다시. 그들 각자의 영화관 이제 우리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보는 시간인데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야기들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일은 더 복잡하고 비극 안에도 희극이 숨어 있고 희극 안에도 비극이 숨어 있고 세상 일은 그렇게 하나로 딱 잘려서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영화를 보면 되게 뭔가 정말 세세하게 막 디테일하게 잘 그려내거든요. 그냥 나쁜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되게 그런 어렵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세 번째 살인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 근데 대체 진실은 뭐죠?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인물들이 그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되게 다급하고 절실한 뭔가 그런 게 느껴졌고 막 고레다 감독님 영화에 인물이 이렇게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그냥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던가 무슨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곳을 보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처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미스미랑 그 시게모리가 딱 그 면접장 방 같은 곳에서 딱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진실을 얘기해주세요. 막 이렇게 또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장면이 없는데 이 사람 영화에는 근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진짜 뭔가 절실하게 묻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 수도 있는데 되게 고레에다 감독님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어요, 저도. 근데 그건 좀 저는 뭔가 질문을 던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연출적인 면에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고레에다 감독님 하면은 정말 따뜻한 가족 얘기, 좀 그냥 일상적이고 화면도 되게 평이하다고 느낀다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멋부린 연출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일상적인 걸 많이 보여줬다 생각했는데 이 세 번째 살인 보면 그 아까 말한 피를 닦는 장면, 또 눈밭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면회를 하면서 아크릴판에 비친 장면 등 뭔가 연출적인 걸 되게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했고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고레다 감독님의 새 발견이었다, 저에게는. 네, 좋았어요, 그래서. 뿌듯.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모든 행동이 느려지고 감각하는 것도 다 감각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제 삶에서 이렇게 좀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생각하면서 진실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오히려 진실이 뭔지 모르게 되고 오히려 좀 그 삶 안에 있을 때 그 진실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살인이라는 거는 일상에서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일상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진실로 여겼었던 것들이 좀 해체되고 그래서 그 해체된 조각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고민, 갈등의 상황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모르겠는 상태. 근데 어떻게 그 일상을 잘 다루던 감독이 이렇게 무너진 상황을 그려냈는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능력도 있는 사람을 그렸던. 또 뿌듯. 왜 내가 괜히 뿌듯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영화를 많이 보기는 싫은 것 같아요. 봐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서.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스스로 묻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성공한 거네요. 계획에서. 질문을 던진다는 게 뭔가 진실을 이 뭘까라고 진실은 대체 뭐야라고 질문을 던지는 느낌도 있었지만 너네가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그럴까? 뭔가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결의 질문 같아요. 평소에 다루던 질문이 아닌. 맞아요. 일상을 다루던 영화에서 질문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 영화가 다루는 질문은 좀 더 추상적인 느낌? 맞아요. 근데 항상 있긴 했거든요. 항상 뭔가 되게 환상의 빛이나 뭐 걸어도 그렇고 뭔가 죽음이 항상 있고 죽은 다음에 누군가 죽은 이후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항상 뭔가 그런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번엔 되게 특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법정 살인 스릴러, 범죄 스릴러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좀 그거를 뭐 살인 사건이나 법정 장면을 좀 도구적으로 스릴을 만들어낸 도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이용하는 영화만 지금까지 봐왔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뭔가 진실을 가리는 장소라고 해야 되나? 법정이 그냥 실제 법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근데 찾지 못하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비유 같은 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했죠. 넘어가 볼까요? 네. 당신을 위한 영화관인데요. 있나요? 아이디어?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전 약간 저처럼 고레에다 감독님 영화가 좀 너무 잔잔했다고 느낀 사람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더라 약간 이렇게. 맞아요. 저는 졸린 상태에선 이 영화를 보면 진가를 알 수 없다. 저는 그냥 제가 이거 사실 나중에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 방송을. 언제든. 근데 지금 꼭 하고 싶었어요, 되게. 왜냐면 제가 어느 가족 이 영화를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왜 상 받았다고 내가 또 기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살인을 찍을 때도 그 감독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족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뭔가 가족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본인 안에 있는 얘기가 가족 얘기여서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뭔가 내가 할 가족 얘기는 다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음 영화는 법정 살인 스릴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영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내가 영화를 볼 수 있겠구나. 물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내가 좋아하던 그 부분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게 됐지만 고 감독님의 새로운 영화를 볼 수 있겠네 라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세 번째 살인 정말 새로웠고 물론 달랐지만 내가 좀 덜 좋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새롭게 좋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데 근데 또 가족 영화라서 가족 영화? 이렇게 하긴 하지만 뭔가 또 새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예전에 하던 가족 영화와는 또 다를 것 같은 뭔가 상을 받기도 했고 뭔가 칭찬들을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경지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새로운 경지. 그래서 뭔가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이제 7월 26일 날 개봉을 하는데 뭐 무조건 안 보고도 추천하기도 하고 아무튼 세 번째 살인이란 영화도 그 영화를 보기 전에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다 한 거죠? 오늘 녹음 어땠나요? 마지막에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 이거 편집이 되겠죠? 네. 네. 해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리허설 할 때 되게 얘기하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고 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이 다시 보기 와닿다가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냥 뭐 사석이나 이런 데서 영화 얘기해도 그냥 각자 생각나는 장면 막 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편하게 생각나는 거 다 말할 수 있어서 오히려 얘기가 잘 풀린 것 같아요, 오늘 거. 맞아요. 오히려 좀 형식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녹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닥에 돗자리를 펼치고 셋이서 이렇게 둘러앉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녹음실에서는 일렬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좀 얼굴 보면서 얘기하기는 힘든데 근데 오늘은 둘러앉아서 얘기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끝낼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